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 그 스톰 섀도우를 전달해 준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이 스톰 섀도우를 가지고 아주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3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이 우크라이나군이 GMLRS 로켓탄을 가지고 어떤 그 병영 집합 시설 건물 하나를 완전 박살냈죠. 그래서 한 600에서 7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죽었다라는 전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폭격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폭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신병들이 주둔하는 이 주둔지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또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의 방공 포대들, 그래 지대공 미사일들, 그 중에서 최신형 이 S-400이 완전히 박살난 사진, 러시아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사진이 공개가 돼서 S-400이 파괴된 모습,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포병이 다 사라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뭔가 화력으로 떼우려면 포병 대신 공군, 항공군의 항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항공력, 러시아 항공력의 처참한 상황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470명을 사상시켰다. 그리고 전차는 없습니다. 장갑차 3대 격파, 차량 11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무인항공기 32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 무인항공기 32대는 어제 제가 따로 또 표로 만들어드린 그 32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어제는 큰 전과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전차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던 방공무기 같은 이 특수장비도 없다 라는 것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야포는 15문, 그러니까 한 개 대대 분량의 야포가 또 사라진 거죠. 자, 이런 전과가 있는데, 자, 러시아가 드론 8대 모두 요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 모스크바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쏜 것으로 판단되는 이 드론들이 대거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 피해가 있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에 벌어진 일은 전부 젤렌스키 때문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했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드론 8대 들어왔는데 그거 모두 요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32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보라색으로 된 이런 거, 여기가 러시아 군에서 발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왔는데 이거 요격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당일날 곳곳에서 신고가 들어왔죠. 뭐 공격받았다, 파괴됐다, 폭음이 들렸다, 또는 뭐 보았다, 이런 것들 다 합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분홍색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스크바 인근의 드론 공격을 받은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32곳 중에서 8곳 요격하고 나머지 24곳 공격받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 공격받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이 보복 옵션이 제한되어서 공습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야, 우리가 24개나 맞았어. 그래서 니들 가만히 두지 않아. 라고 해야 되는데 24개나 맞았어. 라고 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은 어마어마한 어떤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할 자산이 없다. 핵무기 빼고는 없는데, 그렇다고 핵무기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맞았다고 하자 라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푸틴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동부전선 2개 축선에서 총 11번의 공세를 시도했다라는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많이 줄었죠. 동부전선 2개는 바흐무트는 뭐 지금 완전히 그냥 조용한 상태고,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2군데인데, 이 2군데도 뭐 11번이니까 사실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상원 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영국에 가서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는 대공세 그 계획 개요를 보고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을 할 수 없는데 들어보니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군사 무기가 지원되는 것에 가장 큰 힘을 쓴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그레이엄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하게 내용을 좀 보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의원의 이 어떤 평가, 소회를 들어보니 뭔가 조금 마음이 좀 놓인다. 그래서 그레이엄 의원의 평가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바그너 그룹은 SNS를 이용해서 글로벌 모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병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의 마크, 지금이야 이제 바뀌었지만 그 전에 해골 있고 하여튼 깡패 집단 같은 그런 마크, 이런 것들을 흠모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이런 데도 바그너 그룹 마크 달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모병 활동을 하니까 아프리카 또는 중남미 이런 데서, 또는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바그너 그룹 지원할 사람들 제법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찬 마음으로 보는데, 바그너 그룹의 무력이 강해지는 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바그너 그룹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완전히 이 러시아 내부적인 국내 정치용으로 자신의 무력을 사용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라스노다르주의 아펩스키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습을 했는데, 여기입니다. 크림반도 건너편에 바로 여기가 크라스노다르 지역인데, 여기도 중에서도 쑥 들어간 내륙 지역이죠. 이 내륙 지역의 정유시설이 이렇게 아주 큰 화염, 폭음과 함께 계속 터지는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는데, 정유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정유된 연료들이 전선에 투입되는 바로 그런 메카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리 타격을 했다. 이것도 다 공격 전에 사전 정지 작업하는 이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벨고로드 주지사는 세베스키에서 또 교전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러시아 의용군, 자유러시아군 이런 그 부대들이 계속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서 공격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어디냐? 이 하르키우가 여기 있습니다. 하르키우가 있으면 하르키우 북동쪽, 여기 지역인데, 지난번에 이 자유러시아 군단이 들어갔던 데가 이 하르키우 북서쪽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이 오목한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러시아 의용군단이 들어갔고, 이래서 요 지역에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하르키우의 북동쪽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막 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전을 하고 있는데, 전과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도네츠크 지역의 청년들을 강제 동원해서 의용 부대를 창설했다. 지금 병력 부족하니까 도네츠크 지역 자신들이 선택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IAEA는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의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적대행위라든지 전투행위라든지 또 그걸 이용해서 뭔가 다른 어떤 그 군사적 공작을 하지 마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키이우에 사무소를 개소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BAE 시스템즈는 완전히 종합 방산업체죠. 그래서 여기서 키이우에 사무소를 개소해서 뭔가 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하고, 또 AS 할 거 있으면 AS 하고, 이런 용도로 개소를 합의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폭격이 계속 들어오는 이 키이우 지역에 영국인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긴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2 전차 60대 2개 대대를 전선 배치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1년의 서방제 전차 전달 물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레오파르트 2 전차죠. 그 중에서도 2A6 전차인데, 2A4, 2A6 이 두 가지 버전의 전차가 레오파르트 2에서는 들어갔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버전 합 2개 대대 완편해서 전선 배치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 레오파르트 2 전차 2개 대대가 아마 선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의 상상 속에 레오파르트 전차 굉장히 강하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상상만큼 강력한 무력을 보여주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을
뒤로 하고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짓밟으면서 치고 들어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500문 넘는 야포를 잃고 우크라이나에 설치한 주요 전진 배치 탄약고 시설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된 러시아군에게 있어 남은 희망은 이제 공군뿐입니다. 친러 성향 전문가들도 러시아는 아직 공군력이 건재하다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면 공군력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영국 국방부와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을 보면 그저 희망 회로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GDP 대비 4.1%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군사력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30일 꼬집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2022년 전년 대비 9.2% 증가한 미화 864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러시아 GDP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매우 증가했지만 진짜 군사비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러시아 특유의 불투명성이 심화되면서 매우 불확실해졌다라며 러시아 정부와 군부의 팽배해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지적대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들어간 예산에 비해 산출된 무기와 탄약이 형편없이 적다는 문제 제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미하일 미진체프 전 국방차관이 국방부 지휘통제센터와 전국 방공망 구축 사업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폭로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는 러시아군 동향, 예산과 능력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국방 예산 중 10.2%만 항공우주군에 할당되며 이 예산 대부분은 눈에 보여지는 신규 장비 구매에만 투자되기 때문에 기존 전력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미 공군의 경우 한 명의 전투조종사를 야전에 배치하기까지 해당 기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최소 215에서 250 비행시간을 실시하고 수료 후 적응기간 1년을 더 두고 월 평균 10.9시간의 실제 비행과 그 몇 배의 시뮬레이션 비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러시아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정규 과정을 수료할 경우 기초 비행과정 140시간, 고급 비행과정 60시간 등 총 200시간의 비행시간을 거친 뒤 곧바로 실전에 배치되는데요. 월 평균 비행시간이 5.8시간에 불과하고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도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아 숙련도 면에서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각급 부대의 단위별 훈련, 레드 플래그나 노선 엣지 등 대규모 전국급 항공전 훈련을 매년 3회에서 5회씩 실시하는 미국과 달리 이러한 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은 이런 훈련의 차이 때문에 대규모 전면전 발발 시에 러시아군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전투조종사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선의 러시아군은 지상군이나 공중통제사상과 협조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군이 선보인 스탠드오프 공습의 경우 화력을 요청하는 지상군은 물론 공중에서 이를 통제하는 지휘통제사상과 전혀 연동되지 않아 엉뚱한 곳에 폭탄을 떨구고 도망치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개전 초 베테랑 파일럿을 대거 상실해 아직 비행 이론 교육조차 제대로 마치지 않은 후보생들을 조기 임관시켜 전투 조종사로 내몰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전선의 전황이 절망적이었을 때도 전장 상공에 나타나지 않았던 러시아 공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포병이 거의 다 무너지고 그러면 전쟁은 결국 화력 싸움인데 포병 화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 화력으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항공은 있냐? 그거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없냐? 조종사들의 기량이 형편없다. 그리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했지만 그게 다 새버렸다라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여기 있는 이자들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국방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희한하게도 운용 유지비의 비율보다 신규 무기 구매 예산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 운용 유지비는 월급 주고 뭐 뻔한데 새 무기를 사면 거기에서 뭔가 흘려 먹을 것, 떼먹을 것이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샀으면 됐지 놔둬 그냥 하고는 운용 유지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계속 새 무기를 사서 그 운용하는 그 전력들, 병력들의 전력 향상은 거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랜드 연구소가 바로 이런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동영상 캡처한 건데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누군가에게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훈장 받는 사람이 얼마 전에 흑해 상공에서 미국 리퍼 무인기를 격추시켰던 바로 그 수호 27 조종사예요. 군대 생활 16년 한 소령인데 이 동영상 보면 지금 뭐 여러분 여기 보셔도 그렇겠지만은 살이 얼마나 쪘는지 그냥 이 목이 그냥 터지려고 그럽니다. 훈장을 걸어주는 장관도 배가 불룩 나와 있고 훈장을 받는 젊은 소령은 배가 더 많이 나와 있고 저 뒤에 이렇게 지켜고 서 있는 이자들도 전부 배가 불룩불룩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대로 훈련 안 한다 그 말이 되겠죠. 저는 우리 한국 공군 조종사들 많이 봤어요. 제가 본 육해공 모든 직종의 그 군인들 중에서 공군 조종사들이 제일 날씬해요. 그건 뭐 공군 조종사들이 특별히 식단 관리를 잘해서 뭐 다이어트식을 먹어서 날씬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그들이 많은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타 병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공군 조종사들이 특별히 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를 보면서 제가 해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 공군도 1년에 한 120시간 비행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6시간도 비행을 안 한다. 그럼 1년에 한 70시간 밖에 비행을 안 하는 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보다 비행을 적게 하는 게 러시아 공군이다 라는 게 랜드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미국 공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전력이 나오겠냐. 그래서 바로 그냥 비행학교 졸업한 애를 불러다가 수호 25 비행을 시키니까 이륙하다가 뭔가 이상하니까 그냥 처박아 버리는, 이 뭔가 조치가 안 되는 거죠. 기량이 딸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 인력은 또 제대로 되냐? 아니죠. 수호 25 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거 박물관에, 이 서울의 전쟁기념관에 지금 전시해 놓은 그 비행기도 이거보다 훨씬 깨끗하겠죠. 이런 꼴을 하고는 비행을 나가는데 그 정도로 정비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니까 이 포병 화력이 부족한 러시아군이 이제는 공군 화력도 전혀 믿을 바 못 된다라는 분석을 랜드 연구소가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 가지고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해온 국가라며 자신들의 방공 무기 우수성을 선전해왔습니다. 전쟁 발발 1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그동안 나라에서 그토록 자랑해온 망할 방공망이 어디 있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공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로켓 공격과 공습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집중적인 공습을 받은 곳은 러시아군 물류 허브인 마리우폴과 베르단스크 등 아조프에 연안의 도시들인데요. 특히 마리우폴과 베르단스크에는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집중적인 공격이 감행되어 러시아군의 위장 탄약고와 병력 집결지들을 난타하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5월 26일 마리우폴 인근의 유레프카 정착촌의 7층짜리 건물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맞아 파괴됐으며 미사일에 피격된 건물은 올해 첫날 도네츠크 마키유카 정착촌 때와 같이 건물 내부에 다량의 탄약을 저장하고 있다가 탄약 유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이 현지 소방당국을 인용해 전하고 있는 사상자 규모는 25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비슷한 이들이 해군 육전대 보충병들이었으며 이들은 로스토프 지역에서 UF카로 이동해 해당 건물에 짐을 푼 뒤 몇 시간 만에 날아온 미사일로 전멸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5월 29일과 5월 30일에도 미사일 공습을 받았는데요. 이 공습에는 러시아가 해안에 설치했던 위장 탄약고가 피격되어 도네츠크 전선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탄약들이 대량으로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격 영상을 촬영한 현지 주민들은 빌어먹을 그 방공 무기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라며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했는데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로켓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는데도 러시아군은 모두 요격했고 피해는 없다라는 거짓말만 쏟아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현지 시각 5월 30일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 시스템의 파괴도 확인됐습니다. 현지 오시드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가 발사한 GMLRS가 S-400 방공포대를 강타했으며 이로 인해 55K-6A 통제 스테이션 한 대와 OP-85T 발사차량 한 대가 완파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S-400 방공 시스템은 최소 5m, 최대 30km의 요격 고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항공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 최강의 방공 시스템인데요. 이론상 한 개 포대를 완비한 상태에서 동시에 24개의 공중 표적을 요격할 수 있고 마하 13.5 이하 속도의 모든 표적을 요격할 수 있어 하이마스의 로켓탄 정도는 가볍게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소식통들은 고고도 장거리 방공체계인 S-400부터 적어도 단거리 방공체계인 판치르까지 러시아군의 방공무기 가운데 카탈로그 재원대로 작동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라며 러시아군의 무기력한 방공체계를 조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과연 이런 전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판치르, S-300, S-400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제대로 역할 못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1월 이렇게 주둔지 건물, 이게 무슨 기술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타겟팅하고 쑥 들어가가지고 GMLRS가 박살 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 이 밑에 1층에 이제 필로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층 필로티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요즘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기둥만 있고 2층, 3층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건물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1층에 이 큰 건물의 1층에 전부 탄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기숙사 건물이었는데 여기에 병력 한 700명 있었는데 이 주차장 지역으로 GMLRS가 쑥 들어갔고 폭발하면서 탄약의 유폭으로 이 건물이 그냥 다 날아갔다. 그래서 여기 있던 병력 700명 다 죽었다라는 게 올 1월 1일의 사건인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의 건물이 박살이 났어요. 스톰 섀도우 맞고 영국이 줬죠. 그 스톰 섀도우 여기는 250명이 죽었답니다. 최대 250명. 바로 해군 육전대, 해병대 격의 해군 육전대 신병 보충병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탄약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 보충병들이 여기에 이제 예장을 풀고 대기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보충병들이 이 건물에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스톰 섀도우가 날아갔다. 그 말은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한 개 부대급, 대대급이 그냥 스톰 섀도우 한 발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건데 이런 여러 곳에서 터지고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방공망 어디 갔냐라는 건데 방공망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보면 헤르손 지역에서 여기 S-400의 통제 스테이션인데 이게 지금 박살난 게 사진이 공개됐어요. 우크라이나군은 5월 30일 날 S-400 한 대 격파했어 하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군 우리 그런 적 없어 라고 부인했는데 이렇게 사진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자, 그것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그 콘크리트로 된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제 스테이션이 어떤 건물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발사대는 밖에 있어야 되죠. 왜? 미사일 발사대를 기립하고 쏴야 되니까. 그렇지만 유선으로 이렇게 유선 케이블이 있는데 유선으로 연결하면 건물 안에 있어도 통제 스테이션 괜찮죠. 레이더와 발사대는 밖에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동 형사로 봐서 건물 안인데 건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GMLRS를 맞고 타격 당했다. 이 말은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괴되고 있는 러시아군. 항공력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끔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의 항공력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또 이렇게 방공 능력은 이런 식으로 파괴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정말 기대되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말처럼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